넓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 서정우 회장의 뒷모습이 보인다.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다. 그의 바로 뒤에는 한 걸음 떨어진 채 정장을 입은 젊은 경호원 김민혁이 묵묵히 서 있다. 민혁의 얼굴은 늘 그렇듯 검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다. 회사 내부에서도 외부 행사에서도 심지어 회장과 단둘이 있을 때도 그는 결코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정우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켜오다 갑자기 입을 연다. 민혁 씨, 자네는 가족이 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혁은 잠시 당황하지만 곧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없습니다, 회장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정우는 민혁을 돌아보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간다. 그렇군. 난 가족이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야.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고 아들은 찾지 못했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그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다. 서정우 회장, 대한민국 최고의 요식업체 맛의 정원의 창업자이자 회장. 그가 이룬 성공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다. 정우는 다시 창가를 바라보며 과거로 시선을 돌린다. 30년 전 그는 작은 길거리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평범한 요리사에 불과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안목은 타고난 것이었다. 손에는 칼을 쥐고 요리하며 생긴 거친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은 주방의 열기에 그을려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언제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 씨, 오늘도 일찍 가는구나. 시장 상인의 목소리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부터 시작됐다. 다른 상인들보다 항상 1시간 먼저 시장에 도착해 가장 좋은 재료를 고르고 새로운 요리법을 연구하려 노력했다.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그는 모든 요리를 배우려고 했다. 다른 요식업 종사자들은 퇴근 후 소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 때 정우는 요리책을 읽거나 야간 요리학교에 다니며 요리와 경영을 공부했다. 이 친구 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거야? 주변 상인들은 그런 정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지는 밤에 한 여성이 그의 포장마차를 찾아왔다. 흠뻑 젖은 채로 들어온 그녀는 조용히 라면 한 그릇을 주문했다. 이런 날씨에 어쩐 일로 밖에 나오셨어요? 정우가 물었다. 당직 근무가 있었어요. 한지영이라는 이름의 그녀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하필 폭우가 쏟아져서 택시도 잡지 못했네요. 정우는 특별히 정성을 들인 라면 한 그릇을 내놓았다. 일반 라면과는 달랐다. 신선한 채소와 직접 만든 육수, 특제 소스가 어우러진 그만의 라면이었다. 이건 보통 라면이 아니네요. 지영은 한 입 먹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특별한 손님에게는 특별한 요리를 대접하고 싶어서요.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지영은 종종 포장마차를 찾았다.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그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종종 정우의 포장마차에 들렀다. 왜 이런 작은 포장마차에서만 요리하세요? 당신 실력이면 큰 식당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텐데. 지영이 어느 날 물었다. 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 대답했다. 언젠가는 내 레스토랑을 갖고 싶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그 열정이면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지영의 격려는 그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신혼집은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고 겨울이면 벽에 성의가 맺혔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언젠가는 꼭 당신에게 멋진 집을 선물할게요. 정우의 약속에 지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다. 정우는 낮에는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밤에는 새로운 요리법과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영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가정을 꾸려나갔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서로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정우의 전환점은 결혼 5년 차에 찾아왔다. 당시 그는 이미 작은 식당으로 포장마차를 확장해 있었다. 정성과 맛을 인정받아 단골이 늘어나고 지역에서 소문이 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 요리 평론가가 우연히 그의 식당을 방문했다.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전통 한식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군요. 그 평론가의 칼럼이 유명 잡지에 실리면서 정우의 식당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식품회사의 임원이 직접 그를 찾아왔다. 서 씨, 우리 회사에서 레스토랑 사업부를 맡아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재능이 더 큰 무대에서 빛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우는 작은 식당에서 대기업의 식품 사업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의 요리 경험과 밤새 공부한 경영 지식은 큰 자산이 되었다. 특히 그는 음식의 맛과 품질을 고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재능이 있었다. 직원들 중 누구보다 빠르게 일을 배우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경쟁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몇몇 지점에서 식중독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다. 임원들이 모두 손을 놓고 있을 때 정우는 밤을 새워 모든 문제를 분석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장실 앞에서 기다렸다. 사장님,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우는 식재료 공급망 개선안과 위생관리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메뉴 전략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장도 곧 그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결국 정우의 아이디어 덕분에 회사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자네 덕분에 회사가 살았네. 앞으로 자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고 싶어. 그렇게 정우는 식품회사에서 빠르게 승진을 거듭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결국 회사의 핵심 임원까지 오르게 되었다. 야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MBA 학위도 취득했다. 지영은 그런 남편을 누구보다 응원했다. 승진과 함께 두 사람의 형편도 빠르게 나아졌다. 정우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이제는 강남의 중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의 대출 지원과 그동안 모아온 저축으로 구입한 아파트였다. 지영은 새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정우 씨, 당신이 해냈어요. 정말 대단해요. 아니, 우리가 함께 해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다. 지영이 임신한 것이다. 아이를 가진 지영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정우는 열심히 일하며 아내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준비했다. 아파트의 한 방을 아기방으로 꾸미고 아기용품을 하나하나 챙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 아이는 아빠처럼 끈기 있고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겠죠. 지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거야. 1993년 봄, 그들의 아들 서준호가 태어났다. 정우는 아들을 품에 안는 순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작고 여린 생명체는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준호야, 아빠가 너를 위해 반드시 성공할게. 넌 절대 고생하지 않도록 해줄게. 아들이 태어난 후 정우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레스토랑 체인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도전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말도 제법하고 뛰어다니는 활발한 아이가 되었다. 정우는 회사에서 중역진에 합류했지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졌다. 그동안 일하며 쌓아온 경험과 인맥, 그리고 비교적 안정된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자신의 레스토랑 체인을 시작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회사 이름은 맛의 정원. 다양한 맛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정원과 같은 곳을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긴 이름이었다. 당신 정말 회사를 그만둘 거예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더 늦기 전에 도전해 봐야 할 것 같아.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내 꿈을 위한 시간이 계속 미뤄질 것 같아서. 난 당신 결정을 믿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준호도 있고. 정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어. 걱정 마, 준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할 거야. 맛의 정원의 시작은 작았다. 강남의 화려한 상권이 아닌 이태원의 작은 골목에서 출발했다. 직원도 단 6명, 정우의 오랜 요리 동료들이 그의 뜻을 믿고 함께한 것이다. 처음에는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퓨전 레스토랑으로 시작했다. 정우는 이전 회사에서 쌓은 인맥을 활용해 하나둘 단골 고객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번에 유명 잡지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매니저가 전화를 건네자 정우는 눈을 빛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기회군요. 음식 전문 잡지의 특집 기사였다. 맛의 정원에게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정우는 모든 것을 걸고 최고의 요리를 준비했다.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메뉴를 구성했고 최상의 재료만을 사용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맛의 정원은 그 잡지에서 올해의 발견으로 선정되었고 정우는 혁신적인 한식 셰프로 소개됐다. 그는 매일 주방을 직접 지휘하며 품질을 관리했다. 기대 이상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들의 입소문이 퍼졌고 곧 예약 없이는 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서 셰프님, 자네 가게가 요즘 핫하다던데 우리 사업 파트너들도 한번 데려가고 싶네. 입소문을 타고 맛의 정원에는 점점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직원 수는 빠르게 늘어났고 매장도 확장했다. 지영은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매장 관리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의 세심함과 따뜻한 성격은 직원들의 단결력을 높이는 큰 역할을 했다. 준호도 어느새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가 되었다. 아침마다 아빠가 출근 준비를 하면 준호는 그의 요리사 모자를 들어주며 말했다. 아빠, 오늘도 맛있는 건 많이 만들어요. 그래, 아빠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졌다. 맛의 정원은 창립 3년 만에 서울 곳곳에 분점을 낼 정도로 성장했다. 정우의 뛰어난 요리 실력과 경영 능력, 그리고 정직한 사업 방식이 빛을 발했다. 사람들은 그를 음식의 마법사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 말 한국을 강타한 IMF 외환위기는
맛의 정원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고 기업들의 회식이 취소되면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다. 외식업계 전체가 휘청거렸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하루아침에 금융권은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회사 자금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정우는 사무실에 밤늦게까지 남아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주기 위해 개인 재산까지 투입했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사장님, 이대로 가다간 회사가 무너집니다. 일단 인원 감축을 해야 합니다. 재무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직원들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는 모든 매장을 재검토하고 회사의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 죗값을 받기 어려웠다. 결국 정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강남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이다. 여보, 집까지 걸면 어떡해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금은 회사를 살리는 게 우선이야. 걱정 마. 분명히 이 위기도 곧 지나갈 거야.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 외식 산업 전체가 최악의 불황을 겪었고 몇몇 단골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미수금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회사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쳤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정우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다. 쓰러진 그를 발견한 당직 직원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사의 경고에도 정우는 오래 병원에 머물지 않았다. 회사가 위태로운데 여기서 누워 있을 순 없어. 그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남편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한때 당당하고 힘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피곤함과 근심이 깊게 패인 얼굴만 남아 있었다. 이제 그만해요. 회사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걱정 마. 난 괜찮아. 직원들 가족들도 우리 책임이야.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그동안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아이의 그림 속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아빠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우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이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맛의 정원 사무실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사채업자들이었다. 은행 대출이 막히자 정우는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자의 사채를 썼고 이제 그 기한이 다가온 것이다. 서 사장님,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셔야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곧 자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안합니다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사채업자들의 방문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정중한 독촉이 점차 그 어조와 방식이 위협적으로 변해갔다. 회사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맛의 정원 사무실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더니 3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사무실 유리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마침 늦게까지 일하던 정우가 문을 열었다. 서 사장, 인내심이 바닥났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야. 그들은 정우를 거칠게 밀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사납게 돌아다니며 컴퓨터를 뒤집고 서류를 흐트러뜨렸다.
위협적인 분위기에 정우는 머리가 어지러워졌다. 이들이 진짜 위험한 사채업자들인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돈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겠지. 들리는 소문에 서 사장 가족이 강남에 산다면서 그 말에 정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가족을 위협하는 말이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시오.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지. 그때까지 안 되면. 남자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뜻은 분명했다. 사무실에 혼자 남은 정우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호의 방으로 갔다. 아직 잠든 7살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아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 했다. 작은 손가락, 도톰한 볼, 긴 속눈썹. 손으로 아들의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다. 미안해, 준호야.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거실로 나온 정우는 지영에게 차분히 말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중요한 미팅이 있어. 아침은?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밖에서 먹고 갈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정우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무언가 작별을 고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영아. 응? 고마워.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지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다.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였다. 정우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거기서 모든 재산을 지영 명의로 이전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하나를 남겼다. 지영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리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걸 내 명의로 해뒀으니 너와 준호는 괜찮을 거야. 회사 일은 내가 책임질게. 준호에게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줘.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게. 사랑해. 그 후 정우는 짐을 최소한으로 챙겨 서울을 떠났다. 목적지는 멀리 부산.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다. 가족을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사채업자들이 그를 찾지 못하면 가족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지영은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편지 내용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왜 함께 해결하지 않고 홀로 떠났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찾아보았지만 정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채업자들은 결국 정우의 집을 찾아왔지만 모든 재산이 지영 명의로 되어 있어 손을 대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끈질기게 지영을 괴롭혔다. 밤낮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때로는 집 앞까지 찾아와 위협했다. 당신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결국 지영은 끊임없는 협박과 위협 속에서 준호를 데리고 이사를 결정했다. 그녀는 친정 어머니가 계신 대구로 거처를 옮겼고 다시 간호사 일을 시작해 생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불행은 연달아 찾아왔다. 이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지영은 중병 진단을 받았다. 폐암 말기. 이미 몸 곳곳에 전이가 된 상태였다. 그녀는 준호의 미래를 걱정했다. 자신이 떠난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도 이미 연로하셨고 남편은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지영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준호야, 엄마가 잠시 병원에 있어야 해. 이모 집에서 지내는 거 어떨까?
준호는 엄마와 떨어지기 싫었지만 지영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결국 준호는 지영의 오랜 친구인 김이모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러나 몇 달 후 김이모 가족은 해외 이주를 결정했고 준호는 다시 불안정한 상황에 처했다. 생애 마지막 순간 지영은 아들을 위한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좋은 보육원을 찾아 준호를 맡기기로 한 것이다. 어쩌면 그곳에서 정우가 돌아와 아들을 찾을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다. 준호야, 언젠가 아빠가 널 찾으러 올 거야. 그때까지 씩씩하게 지내야 해. 지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편지 한 장을 남겼다. 그리고 그해 겨울, 그녀는 눈을 감았다. 8살이 된 준호는 한별 보육원에 맡겨졌다. 처음에는 매일 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지만 점차 보육원 생활에 적응해 갔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다. 다만 언젠가 부모님이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한편 부산으로 간 정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름을 김정환으로 바꾸고 작은 분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 낮에는 주방장으로 일하고 밤에는 요리학원에서 강사로 부업을 했다. 그렇게 5년이 지났다. 부산에서의 정우는 성실함과 요리 실력으로 인정받으며 점차 자리를 잡았다. 다시 작은 식당을 차려 사업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무리한 확장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10년 만에 그는 부산 요식업계에서 알아주는 중견 기업가가 되었다. 사업이 안정되자 정우는 마침내 가족을 찾기로 결심했다. 사채업자들의 위협도 이제는 지난 일. 그는 가족이 여전히 서울의 그 집에 살고 있기를 바라며 고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지영의 친정을 찾았고 그곳에서 모든 비극적 소식을 듣게 되었다. 지영의 병과 죽음, 그리고 준호가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사실까지. 한별 보육원이라고 했나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한별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이미 그곳을 떠난 지 오래였다. 보육원 측에서는 몇 년 전 입양이 되었다고 했지만 입양 가정의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제 아들입니다. 찾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법적으로 입양 가정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우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호를 찾으려 했지만 입양 기록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 있었다. 깊은 상실감에 빠진 정우는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부산에서의 사업을 매각하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맛의 정원을 다시 세웠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철저하게, 더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했다. 성공을 위한 집념이 그를 밀어붙였다. 어쩌면 크게 성공해 이름을 알리면 준호가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다. 20년이 흐른 2023년 맛의 정원은 대한민국 5대 외식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서정우, 요식업계의 혁신가이자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지만 누구도 그가 매일 밤 아들과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린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회장님, 새 경호원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정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게 하게. 정우는 창가에서 고개를 돌렸다. 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그의 얼굴 아래쪽은 검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김민혁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의 경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새 경호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자네 이전에는 어디서 일했나? 청와대 경호처에서 5년, 그리고 해외 VIP 경호 업무를 3년 했습니다. 좋아. 자네를 추천한 사람이 자네 실력을 높이 평가하더군. 기대하고 있겠네. 그렇게 김민혁은 서정우의 전담 경호원이 되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우는 민혁에게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다. 특히 그의 진지하고 성실한 모습은 젊은 시절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민혁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정우의 일정을 완벽히 파악하고 항상 한 발 앞서 모든 상황을 대비했다. 그는 단순한 경호 업무 외에도 회장의 건강을 챙기고 때로는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 민혁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도 따로 자리를 마련해 혼자 먹었고, 심지어 회장과 단둘이 있을 때도 마스크는 항상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민혁 씨, 자네는 가족이 있나? 어느 날 정우가 문득 물었다. 없습니다, 회장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에 정우는 가슴이 찔린 듯했다. 그의 아들 준호도 지금쯤 민혁과 비슷한 나이일 것이다. 그도 이렇게 홀로 자랐을까? 그 생각에 정우는 민혁에게 더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6달이 지난 어느 날, 마세 정원 본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렸다. 정우는 직접 단상에 올라 신규 사업을 소개하고 있었다. 민혁은 평소처럼 무대 옆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회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관중석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서정우, 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다 갚아줄 거야. 그리고 남자는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다. 순간적으로 민혁은 그것이 위험한 물건임을 직감했다. 그는 지체 없이 무대로 뛰어올라 정우를 몸으로 감쌌다. 조심하십시오, 회장님.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물체가 날아와 민혁의 얼굴을 스쳤다. 마스크가 찢어지며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오른쪽 뺨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다. 경호팀과 경찰이 즉시 범인을 제압했고 민혁은 응급 처치를 받았다. 민혁? 괜찮나?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게. 정우는 민혁의 상태를 걱정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깊지 않은 상처입니다. 하지만 정우의 시선은 민혁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특히 오른쪽 뺨의 흉터에.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독특한 모양의 흉터, 마치 작은 달 모양 같았다. 정우는 숨을 멈췄다. 그 흉터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흉터였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정우는 민혁의 손을 꼭 잡았다.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이 젊은이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 흉터가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큰 것 같았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는 민혁의 상처를 살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오래된 흉터는 민혁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어릴 때 생긴 상처입니다. 응급처치 후 민혁은 병실로 옮겨졌고 정우는 그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샜다.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지켰나? 자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정우가 조용히 물었다. 민혁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게다가 회장님은 제게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하다고? 무슨 뜻인가? 정우는 의아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맛의 정원이 후원하는 장학 프로그램 덕분에 제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놀랐다. 그는 아들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 보육원을 후원해 왔지만 민혁이 그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은 몰랐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민혁의 병실을 나서는 순간 정우는 생각에 잠겼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민혁의 오른쪽 뺨에 있는 그 달 모양 흉터. 그것은 너무나 특별한 모양이었다. 준호의 오른쪽 뺨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5살 때 뜨거운 프라이팬에 데어서 생긴 흉터였다. 마치 초승달처럼 생긴 그 흉터는 정우와 지영이 하늘의 달이라고 부르며 아들을 더 사랑스럽게 여겼던 특별한 표식이었다. 말도 안 돼. 정우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정우는 민혁의 개인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나이는 30세. 준호와 같은 또래였다. 한별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기록도 있었지만 8살 때 입양되었다가 15살에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별 보육원. 지영이 준호를 맡겼던 바로 그 보육원이었다. 정우의 손이 떨렸다. 이제 그는 확신이 필요했다. 무언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했다. 병원을 다시 찾은 정우는 민혁이 잠든 사이 그의 소지품을 살펴보기로 했다. 용서를 빌며 그의 지갑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의 민혁과 한 여성의 사진. 정우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지영이었다. 준호야.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민혁이 눈을 떴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보였다. 이 사진, 자네 어머니신가? 민혁의 눈이 커졌다. 네, 어머니 사진입니다. 어떻게 아셨죠? 원래 이름이, 입양 전 자네 이름이 뭐지?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준호였습니다. 민혁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아셨습니까? 정우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준호야. 정말 내가 준호구나.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정우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지갑을 꺼내 오래 간직해온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정우와 지영, 그리고 아기였던 준호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난 내 아버지다, 준호야. 민혁은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와 사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우리를 두고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그 후 저는 김씨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양부모님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떠난 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사채업자들이 너희를 위협했어. 내가 사라지면 너희는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 민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30년 넘게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이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가만히 침대에 앉았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제 아버지라는 걸요? 정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내 오른쪽 뺨의 흉터는 5살 때 주방에서 뜨거운 프라이팬에 데어서 생긴 거야. 엄마랑 나는 그 흉터를 하늘의 달이라고 불렀지. 내가 울자 엄마가 우리 준호 뺨에 예쁜 달이 생겼네라고 달래줬던 거 기억나?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무의식적으로 오른쪽 뺨의 흉터를 만졌다. 그리고 내 허벅지 아래쪽에는 작은 점 3개가 있을 거야. 마치 삼각형 모양처럼. 태어날 때부터 있었지. 민혁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그의 신체적 특징이었다.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혼자일 때까지.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찾았어. 정말 찾았단다. 사업이 안정되자 서울로 돌아와 너희를 찾았지만 지영은 이미, 그리고 너는 입양됐다고 보육원에서 입양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보육원을 후원하면서 너의 소식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어. 민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아직 어렸을 때 희미하게 기억나는 아버지의 얼굴, 엄마가 자주 보여주던 가족 사진, 그리고 보육원에서 외롭게 보낸 시간들. 왜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입사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확신이 없었어. 내가 정말 내 아들 준호인지. 수많은 젊은이들을 후원했고 내가 그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어제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그 흉터를 보고 그때 확신이 들었단다.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만큼 깊었다. 마침내 민혁이 입을 열었다. 어릴 때 저는 매일 밤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도했어요. 엄마는 항상 아빠는 곧 돌아올 거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을 믿기 어려워졌죠.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씨 가족이 저를 데려갔을 때도 저는 언젠가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그 기대를 접었습니다. 민혁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정우는 조심스럽게 민혁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민혁이 경직되었지만 이내 그대로 두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줄게. 다만 이제는 내가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아. 그리고 그동안 못해준 것들, 지켜주지 못한 것들을 많이 해주고 싶어.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우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직 의심과 혼란이 있었지만 또한 오랫동안 갈구해 온 어떤 감정도 스며 있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 준호야. 아니, 민혁아.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민혁은 여전히 정우의 경호원으로 근무했지만 점차 업무 외적인 대화도 나누기 시작했다. 정우는 민혁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영과 행복했던 시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홀로 싸워온 지난 30년의 시간들을 공유했다. 민혁은 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다. 한동안은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이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한마디가 30년의 세월을 조금씩 메워갔다. 퇴원 후 정우는 민혁에게 제안했다. 내 집에서 함께 살지 않을래? 물론 강요는 아니야. 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경호원으로도 그 편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실용적인 이유를 댔지만 사실 그도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정우의 대저택으로 이사한 민혁은 자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방을 보고 감동했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 그가 좋아했던 것들, 지영이 남긴 물건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다. 이걸 다 어떻게 해?
30년 동안 내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모아둔 거야. 함께 생활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갔다. 민혁은 고아원에서 자란 후 군에 입대해 특수부대에서 복무했고 제대 후 경호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정우에게 들려주었다. 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단단한 책임감과 의리를 갖게 되었다. 정우 역시 자신의 회사를 키워온 과정,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 그리고 준호를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민혁에게 자신의 회사를 물려줄 계획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난 그저 내가 내 아들이어서 기쁘단다. 회사 같은 건 내가 원치 않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요. 아버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일구신 회사입니다. 제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몇 달이 지나 정우는 민혁을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 세간의 의심과 궁금증 속에서 DNA 검사 결과까지 공개하며 민혁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이제 민혁은 서준호라는 이름으로 마세 정원의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정우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났던 그 결정이 결국 가족을 잃게 만들었고 3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아들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남은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소중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정우의 뒤로 준호가 다가왔다. 이제 그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오른쪽 뺨에 달 모양 흉터가 보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었다. 아버님, 이제 들어가세요. 늦었습니다. 정우가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정우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너무 늦게 돌아왔구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중요한 건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지영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30년 동안의 아픔과 그리움을 뒤로하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가족으로서의 시작을.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공허함에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평화로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마침내 그가 찾던 것을 찾았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진정한 행복. 바로 가족이었다. 준호 역시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어온 공허함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의 인생에 항상 빈자리로 남아있던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검은 마스크 뒤에 자신의 상처와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의 상처는 이제 그와 아버지를 연결해준 소중한 끈이 되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때로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려주기도 한다. 서정우와 서준호의 이야기는 어떤 시련과 이별이 있더라도 진정한 가족의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